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영어 이기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다들 궁금해하지만 누구도 명확하게 답을 내려줄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는 힘을 길러보자는 의미에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론 강의와 기출 강의와 모의고사 강의를 각각 왜 들어야 되고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일단 공시생 분들은 많이들 이론, 기출, 모의고사 패턴으로 공부를 하실 거고요.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기출 영역이 조금 나눠져서 연습 문제와 기출의 단계, 그러고 나서 모의고사 단계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거의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무엇을 듣고 무엇을 듣지 않을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이론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론 강의는요,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내 머리에 든 게 있어. 그러면 이론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겠죠. 근데 내가 머리에 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들어야죠. 근데 내가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선택하셔야죠. 되게 웃긴 말이지만 이게 맞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 기출과 모의고사의 단계로 나아가 보면요.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보통 기출을 연습할 때 우리가 회차별로 문제를 풉니까? 단원별로 문제를 풉니까? 영어나 국어처럼 기능 과목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단원별로 문제를 풉니다. 그쵸? 혹은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로 문제를 풀죠. 모의고사는 어때요? 모의고사는요, 애지간하면 회차별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차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뭐예요? 실제 시험처럼 동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20문제짜리 시험이면은 20문제, 40문제짜리 시험이면은 40문제, 이런 식으로 문항수를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맞추고요. 그리고 한 시험에서 여러 개의 단원이 골고루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단원들을 골고루 섞어 놓았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따질 때 이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단원별로 공부를 할 때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단원별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쵸, 한 챕터씩 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학습 효과가 왜 뛰어나? 같은 단원에 있는 문제를 100문제, 200문제 막 해봐요. 단원이라고 하면 범위가 넓지 않아. 좁은 범위에 있는 문제를 엄청나게 풀었어. 그러면 공부가 안 될 수가 없겠죠. 그쵸?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요, 시험의 경향성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해마다 바뀌고 교육과정마다 바뀌고 정권마다 바뀌고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특정 단원에서 어떤 것이 문제화되는지, 어떤 것이 출제 포인트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특히 탐구 과목들, 공시로 치면 행정법이나 행정학이나 이런 이론 과목의 경우에는 선지 그 자체가 암기되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이게 바로 단원별 문제풀이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동형 모의고사, 동형 문제를 풀 때의 장점은 뭐죠? 전 범위를 훑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전 범위를 단원별로 보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 한국사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2300제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2300문제 다 풀어가지고 한 바퀴 돌리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참 걸리죠. 근데 모의고사 3부 풀면 어때요? 전범위 한 문제씩 다 풀어볼 수 있죠. 즉 전범위를 빠르게 훑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모의고사 혹은 동형 문제의 장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전범위를 빠르게 훑을 수 있으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 약점을 진단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모의고사를 풀어보니까 특정 영역이 틀려. 그러면 그 부분은 약점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 전범위를 빠르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장점이 또 무엇이 있냐면 비빈출 영역.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빈출되는 영역이 있고 빈출되지 않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본다고 하면 빈출,
빈출은 아닌 기출, 마지막은 미기출. 이렇게 나눠보면요. 빈출을 5번 볼 때 기출은 2번을 봐야 되고, 기출을 2번 볼 때 미기출은 0번에서 1번을 보는 게 정상적인 공부 방법일 겁니다. 그쵸? 그런데 전범위 모의고사를 풀게 되면요. 강사분들이 꼭 모의고사를 어떻게 만드느냐. 빈출되는 거랑 기출되는 게 80%, 미기출된 거 같은 거 20%. 이런 식으로 빈출되지 않는 영역들도 꼼꼼히 볼 수 있게끔 골고루 문제를 내게 됩니다. 일부 학생들은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를 괜히 시험 이상하게 지엽적으로 내면 자기가 이거 강조했었다면서 얻어 걸리려고 이딴 식으로 가르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요. 사실은 우리가 책을 잡고서 나 혼자 공부하려 그러면 계속 이것만 본단 말이야. 근데 시험에서 얘랑 얘가 안 나올 거란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볼 수 있도록 강제를 해줘야 돼. 근데 여러분한테 임팩트 있게 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찔러주는 방법이 뭐냐? 모의고사에서 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물론 문제의 대부분은 어디서 나와요? 빈출 영역에서 나오고 기출 영역에서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를 80에서 90%로 잡고 나머지 10% 내외를 미기출된 거 혹은 완전 기출된 적이 없는 거 이런 것들로 채워나간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일단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론 영역은 내가 언제, 왜 들어야 되는구나. 단원별 문제풀이는 어떨 때 쓰는 거구나. 동형 문제풀이는 어떨 때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 정리를 살짝 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기별로 각각을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겠느냐. 자, 일단 이론 공부를 하면서 영역별이라고 할게요. 단원별이라고 할게요. 단원별 문제를 같이 푸는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겠느냐. 자, 이론 영역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하면은 책 읽기와 강의 듣기 이 2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같은 책을 계속 읽어보면은 이해가 됩니까? 혹은 내가 강의를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됐어. 근데 그 강의를 2-3번 더 들어본다고 해서 이해가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책으로 볼 때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된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단원별로 강의 들었던 내용을 바로 문제를 풀게 되면 어떻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죠. 그쵸? 2번째, 내가 학습했던 것을 확고하게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내 머리에 박아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왜냐? 내가 책으로 이미 한번 읽었고 강의를 들은 기억이 머리에 남아있어.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그 단원에 관련된 문제를 10문제, 20문제를 막 풀었단 말이야. 어떻게 까먹겠습니까? 더 정착이 확고해지는 거죠. 3번째, 제가 아까 단원별 모의고사를 몰아서 풀면 어떤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출제 포인트도 파악할 수 있고 선지 자체를 암기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론, 책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의미 중심으로 이해를 했을 거야. 그런데 단원별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요. 우리가 의미로 파악했던 게 선지의 형태로 기억을 하도록 바뀝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석기 시대에는 뗀석기를 사용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는 딱 강의를 들은 직후에는 구석기, 뗀석기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석기 시대에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가에 대한 문제를 막 풀어봤어. 그러면은 여러분 머릿속에는 구석기, 뗀석기라고 하는 2가지 요소가 연결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구석기 시대에는 뗀석기를 도구로 활용하였다와 같은 문장 형태로도 머릿속에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는 거의 항상 무조건 의미를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형태를 기억하기 때문에 의미를 먼저 공부를 했다면 그 다음엔 형태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깊게 생각 안 하고 문제를 바로바로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단원별로 풀 때와 동형을 풀 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추천하는 걸 몇 개를 다시 말씀드리면, 자, 동형 모의고사를 풀면은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랬고요. 전 범위를 빠르게 훑어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기출 문제를 풀었을 때, 단원별 문제를 풀었을 때 우리가 선지암기도 되고 출제 포인트가 외워지기도 한다라는 이 포인트와 착안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느냐. 모의고사를 풉니다. 모의고사를 풀어요. 그 다음에 오답이 뜬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실수인가? 아니면 실력인가? 자, 누가 봐도 실수인 경우는 이런 겁니다. 내가 옳지 않은 것은
골라야 되는데 옳은 것을 골라놓은 거죠. 선지를 딱 하나만 읽었는데 그거 옳아. 그래서 그걸 찍고 넘어가 버린 거야. 이런 게 실수입니다. 아, 이건지 헷갈렸는데 이런 건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틀리는 것의 대부분은 실력이 모자라서 틀린 겁니다. 그러면 실력이 모자라서 틀린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습을 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 해설지를 봐야겠죠. 해설지만큼 그 문제에 특화되어서 설명을 제공하는 게 없으니까요. 근데 해설지를 보고도 내가 이 문제는 그래, 맞출 수 있겠어. 그런데 이 단원에서 나오는 건 틀릴 것 같아. 혹은 내가 이 틀린 문제의 단원을 딱 떠올려 봤는데 나머지 단원의 내용이 명확하게 생각이 안 나. 라고 하면은 이론 요약집을 보셔야 됩니다. 이론서 혹은 요약집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목차를 짜면서 그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론서도 요약도 봤는데 내가 되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정확하게 이거를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요.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로 바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단원별로 문제를 풀게 되면은 회독의 속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회독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그랬죠. 회차별로 풀면은 20문제 정도만 풀면은 전체 범위를 다 풀 수 있는데 단원별로 풀게 되면은 2300문제 이 정도 되는 문제를 다 풀어야 전체 회독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틀린 부분,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하나여서 기출문제를 푸는 거라고요. 오케이? 이게 일종의 이론서 읽는 효과가 날 수 있게끔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반대로 단원별 문제를 풀 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단원별 모의고사의 특징이 회독 속도가 느린 거라며. 그쵸? 회독 속도가 느린 거라면서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내가 1단원 풀고 2단원 풀고 3단원 풀고 4단원 풀고 5단원 풀고 있어. 그러면은 한 4단원 풀 때쯤이면은 1단원에서 풀었던 게 기억이 안 나요. 5단원쯤 풀기 시작하면요. 2, 3단원 다 기억 안 나요. 그럼 여러분은 회독을 돌리면서 엄청나게 불안해지게 됩니다. 2300문제 정도 되는 문제를 회독 돌리려면 적어도 2달은 필요할 텐데 2달 동안에 내가 계속 이전에 배웠던 걸 까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날짜를 쪼개는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자,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공부한다고 칩시다. 월요일에는 모 과목의 단원별, 화요일에는 모 과목의 단원별, 이런 식으로 단원별 돌리다가 토요일 날에는 동형 문제를 푸는 겁니다. 동형 문제를 풀어놓고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복습 방법을 활용하셔서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죠? 내가 단원별로도 계속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한 번씩 동형으로 풀게 되다 보니까 내가 5단원 나가고 있는데 1, 2, 3, 4단원 문제를 한 번씩 다 풀어볼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내가 최근에 공부했던 거는 까먹었더라도 완벽하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틀린 부분을 이론 요약서나 단원별 기출문제를 풀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읽고 빠르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동형 문제를 중간중간 섞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푸는 목적 중에서 제가 아직 설명 안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전 훈련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전 훈련이 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에 많은 학원가에서 수능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뭐 임용 시험이든 뭐 토익 시험이든지 간에 자꾸 등수를 공개를 합니다. 내 100분 위 같은 서열을 공개를 해요. 이런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습니다. 내가 전반적으로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유용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 이러한 특징을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의고사라고 하는 건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려고 하는 거는 마지막 목표일 뿐이야. 모의고사를 푸는 것의 가장 주된 목적은요, 내 약점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 부분을 빠르게 메꾸는 겁니다. 전범위를 빠르게 돌리는 게 동형 모의고사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요, 우리가 시험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전략을 하나 짜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론 과목과
실력 과목의 구분입니다. 자, 우리가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것들은 누가 봐도 실력 과목이죠. 그리고 사탐, 과탐이나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경제학 이런 과목들은 전부 다 이론 과목이죠. 여러분들 시기에 따라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가 초반이고 여기가 후반입니다. 초반에는 어떤 과목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까요? 이론 과목일까요? 실력 과목일까요? 실력 과목이죠. 왜? 점점 가면 갈수록 실력 과목은 실력이 잘 안 변합니다. 계속 현상 유지만 하는 거 다시 현상 유지를 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실력 과목은 점점 갈수록 공부량을 줄여야 됩니다. 줄이기 위해서는 초반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빡세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제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네들 이제 영어 안 중요하다고 해서 고1 때부터 수학, 국어만 열심히 파는 거 알고 있다. 그런데 고1일수록 더 영어를 열심히 파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영어는 고3 때 안 할 거잖아요. 안 할 과목일수록 초반에 잡아놔야지. 잡아놓고 현상 유지하면서 조금 발전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반대로 이론 과목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론 과목은 점점 시간을 늘려야겠죠. 왜? 이론은 지금 바로 외우고서 시험장 들어가면 오른다고요. 그리고 이론은요, 좀만 안 보면요,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론 과목은 점점 넓혀가야 돼. 그렇다면 자, 이렇게 교차점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활용을 해야 되느냐. 이론 과목은요, 적극적으로 동형시험과 단원별 문제풀이를 반복하셔야 됩니다. 혹은 단원별 문제풀이를 하기 싫다면 요약서를 보는 걸 굉장히 반복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데 실력 과목의 경우에는요, 시험의 끝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모의고사만 푸시는 겁니다. 이때는 현상 유지 단계예요. 영어 단어 외우고 이런 것들은 꼭 해야겠지만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모의고사 문제풀이만 하면 족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모의고사를 매번 막 90분씩 들려가지고 70분씩 들려가지고 풀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최근 공시를 비롯해서 많은 시험들에서 하프 모의고사, 쿼터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유형들을 동형시험의 유형들을 한 문제씩 뽑아서 10문제 혹은 5문제씩만 시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학원가에서 이런 시험 준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동형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만, 나머지 날짜에는 하프 모고나 쿼터 모고만 푸는 식으로. 근데 이것도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우리 매산비 시리즈 있죠? 매산비 시리즈처럼 매일 조금씩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해주는 문제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와 기출 공부와 모의고사 공부를 왜 하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 정리 한 번씩 해보는 게 내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설정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자, 제가 맨 처음에 화두로 던졌었던 언제 무엇을 꼭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이것보다 얘가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면 안 해도 되지. 근데 웬만하면 기출이 더 효과가 좋더라. 동형 모의고사? 이런 효과를 포기하고서라도 얘를 돌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면 안 해도 됩니다. 얘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하셔야겠죠. 오케이?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누군가가 한다고 해서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누가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나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내 공부는 내가 판단하는 거고 이게 바로 메타인지의 활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메타인지를 적극적으로 만땅으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